장무기를 기습하는 자는 아삼의 둘째 사형인 대머리 영감 아이였다. 아이의 일장이 앞가슴에 닿기도 전에 장무기는 숨이 막혀 질식할 것 같은 압박을 먼저 느꼈다. 장무기는 즉시 건곤된 아이 신공으로 아이의 장력을 끌어들이기 무섭게 측면으로 비스듬히 흘려보냈다. 그러나 아이는 아삼보다 더 깊고 두터운 내공의 소유자였다. 아이는 장무기가 이끄는 대로 딸려가지 않고 두 다리를 땅에 못 박은 듯 단단히 딛고 섰다. 그러고는 기합 소리와 함께 몸의 중심을 낮췄다. 아이는 아삼보다 민첩하지는 않아도 그보다 훨씬 중량감이 있었다. 장무기가 태극권으로 아이의 중심을 흔들어 놓으려고 했으나 단단히 딛고 선 아이의 공력이 예상외로 강했다. 아이의 중심을 흔들기는커녕 오히려 장무기 쪽이 상대방이 끌어당기는 힘에 자빠질 뻔했다. 장무기는 한 걸음 내디뎌 겨우 균형을 잡았다. 두 사람의 움직임이 사정권 안에서 멈춰 섰을 때 장무기와 아이는 똑같이 아무런 기교도 없이 내력을 끌어올린 일장을 날렸다. 펑 하고 두 손바닥이 서로 맞부딪히는 순간 밀폐된 공기주머니가 터져나가듯 무거운 폭음이 넓은 삼청전 안에 메아리쳐 울렸다. 그와 동시에 두 사람의 몸이 휘청거렸다. 이 대결을 관전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탄성을 내질렀다. 또다시 펑 하고 무거운 폭음이 대청 안을 뒤흔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이가 몸을 휘청거리며 한 걸음 뒤로 밀려난 대비에 장무기는 평온한 기색으로 제자리에 우뚝 서 있었다. 아이는 자기 나이의 절반도 안 되는 젊은 녀석에게 내공으로 밀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과연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났을까? 그 옛날 서역에 금강문을 세운 사람은 화공두타였다. 그리고 화공두타는 소림사에서 무공을 훔쳐배운 인물이다. 그러기에 외공은 도둑질에 배울 수 있어도 내공만큼은 훔쳐배울 수 없었다. 그 결과 금강문의 외공은 소림파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막강했지만 내공 수준은 그렇지 못했다. 당시 화공두타는 소림의 상승 무공을 익혔다. 하지만 소림파 내공의 최고 경지까지는 수련하지 못했다. 지금 장무기와 내력을 겨루고 있는 아이란 인물은 금강문이 배출한 천재였다. 타고나기를 장사로 태어난 데다 기를 느끼고 축기하는데도 탁월한 재능을 지녀 오랜 수련 끝에 심오한 내력의 소유자가 되었다. 아이가 도달한 경지는 금강문을 처음 세운 화공두타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런 아이였기에 무공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장무기에게 아무런 기교도 없이 순수한 내공 대결로 밀렸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분노가 치솟겠는가. 아이는 깊숙이 숨을 들이마시고는 혼신의 힘을 다해 장무기에게 쌍장을 날렸다. 그와 때를 같이 해서 장무기도 대가릴성을 터뜨리며 쌍장을 마주쳤다. 그 결과 아이는 연달아 세 걸음 밀려나더니 가슴속 기혈이 뒤집혔는지 굳게 담은 입가를 비집고 한 줄기 선혈이 흘러내렸다. 이 무렵 을리정 역시 들것에 실린 몸으로 양불에 아소와 함께 무당산에 올라와 관전자들 속에 섞여 이 대결을 지켜보고 있었다. 장무기가 그런 을리정을 발견하고 물었다. 작은 아저씨, 아저씨를 공격한 놈들 가운데 이 대머리 늙은이도 끼어 있었습니까? 그러자 을리정이 대답했다. 그렇다. 바로 그자가 원흉이었다. 장무기가 을리정의 대답을 듣고 매서운 눈으로 아이를 쳐다봤다. 아이는 그런 장무기의 눈빛을 받으며 전신의 뼈마디가 맞부딪혀 우두둑 소리가 울리도록 공력을 끌어올렸다. 그 모습을 보고 유대함이 상대의 운공이 끝나기 전에 공격하라고 외쳤지만 장무기는 웬일인지 선제 공격을 하지 않은 채 아이가 운공을 끝낼 때까지 바라만 보고 있었다. 이윽고 운공을 끝낸 아이가 삼청전 돌바닥이 울리도록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러자 산악이라도 허물어버릴 것 같은 무시무시한 기세의 장력이 장무기를 덮쳐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관중들은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장무기는 상대방이 몰아쳐오는 장력을 이번에는 맞받아치지 않았다. 단지 아이의 강력한 일장에 그저 가볍게 손바닥을 맞대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기만 했다. 순간 아이는 이상함을 느꼈다. 분명 혼신의 힘을 실어 진기를 쏟아냈는데 마치 손뭉치를 때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때 아이가 날린 강력한 힘은 장무기의 손바닥을 통해 체내로 들어와 몸 안을 한 바퀴 돌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그 힘에 구양신공의 힘을 더해서 맞대고 있는 장무기 손바닥을 통해 아이에게로 되돌아갔다. 바로 건곤된 아이 신공이었다.
쭉 뻗은 아이의 팔을 통해 두 개의 거대한 장력이 밀어닥치자 천지가 진동하는 울림 속에 아이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그와 동시에 아이의 육중한 몸이 마치 투석기에서 발사된 바위덩이처럼 포물선을 그리며 붕 떠오르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삼청전 벽면을 꿰뚫고 날아가 버렸다. 너무나 충격적인 결과에 아연실색한 관중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뻥 뚫린 벽면 구멍만 쳐다봤다. 그때 그 구멍을 통해 명교 후토기의 장기사 안원이 쓰러진 아이를 들어다 대청마루 바닥에 내려놓고는 장무기에게 허리 굽혀 인사하고 다시 벽구멍으로 나가버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대청 돌바닥에 누워있는 아이에게 쏠렸다. 아이는 팔에서부터 어깨까지 뼈마디마디가 전부 부러져 있었고 갈빗대도 여러 부러져 있었다. 조미는 명교 오행기의 장기사가 도동을 향해 허리 굽혀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서야 그가 장무기임을 알아차렸다. 조미는 속으로 저놈이 끝끝내 우리 대사를 망쳐놓는구나 하고 욕을 해댔다. 조미는 입술을 잘근잘근 씹어가며 분한 마음을 억누른 채 장무기를 향해 비아냥거리듯 어찌 명교 교주가 무당파 도둑 노릇을 하고 있냐고 따져 물었다. 정체를 들킨 장무기는 조민더러 들으라는 듯이 목청을 높여 말했다. 내 선친 취상공이 태사부 어른의 5째 제자분이셨는데 내가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한단 말인가? 그러고는 뒤돌아서서 장산봉 앞에 무릎 꿇고 이마를 조아리며 문안 인사를 올렸다. 뜻밖의 사실에 장산봉과 유대함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잠시 할 말을 잊었다. 그러나 잠시 후 장산봉이 대청이 떠나가도록 껄껄대고 웃어젖혔다. 그리고 허공을 우러른 채 죽은 장취산을 생각했다. 그동안 장산봉은 장취산의 임종 때 다짐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10여 년 세월을 괴로워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장무기가 늠름한 장부가 되어 나타났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또 있겠는가? 조미는 더 이상 무당산에서 얻을 것이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적당한 핑계를 대고 그만 철수하려고 했는데 그만 생각지도 않은 것을 보고 말았다. 바로 아소의 머리에 꽂힌 구슬꽃 장식을 본 것이다. 그것은 바로 조민이 장무기에게 선물한 물건이었다. 갑자기 조민의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이를 뽀드득거리며 갈아붙였다. 그러고는 아대에게 불호령을 내렸다. 아대, 당장 저 장가놈의 양쪽 팔을 끊어버려라. 그러자 조민의 명을 받은 아대가 의천검을 뽑아들고 앞으로 나왔다. 그 모습을 보고 장무기는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의천검을 상대로 병장기를 들고 싸우는 것은 별 의미가 없었다. 그렇다면 건곤된 아이신공을 써서 맨손으로 저 무서운 의천검을 탈취하는 길밖에 없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조민의 말맞다나 팔 하나 날아가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장무기가 좀처럼 대적할 방도를 찾지 못한 채 망설이고 있으려니 장산봉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기야, 내가 태극권과 함께 태극권법을 창안했다. 이 자리에서 그 권법마저 너에게 가르쳐주는 것도 괜찮겠구나. 선뜻 결투장에 나서지 못하고 주저하던 장무기는 기쁜 마음에 먼저 장산봉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는 아대를 돌아보고 양해를 구했다. 선배님, 제 검술이 변변치 못해 아무래도 태사부님께 지도를 받아야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곧 돌아와 선배님과 겨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대는 기쁜 마음으로 그러라고 승낙했다. 사실 아대는 앞에 두 사제들이 패하는 모습을 보고 속으로는 적지 않게 긴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상대가 이제야 권법을 배워가지고 나서겠다니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는가. 아무리 고강한 무공이라도 그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야 권법을 배워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실전에 나서겠다니. 아대는 속으로 좋아서 춤이라도 출 것 같은 심정이었으나 겉으로는 선심을 쓰는 척하며 상대방의 요구를 선선히 받아들여 준 것이다. 아대는 여기서 기다릴 테니 한두어 시즌 정도 넉넉히 배우고 오라고 했다. 그러자 장산봉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딴 데로 갈 것 없이 그냥 여기서 가르쳐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시간도 2시즌까지 필요 없고 반 시즌 정도면 태극권법을 완전히 가르쳐줄 수 있다고 했다. 그 말에 장무기 한 사람만 빼놓고 다른 모든 이는 놀라다 못해 자기 귀를 의심했다. 아대는 괜히 남의 무공을 훔쳐보고 이겼다는 오해를 사기 싫어 자리를 피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장산봉은 그것마저 거절했다. 오히려 새로 만든 권법이 어떤지 보고 결함이 있으면
지적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아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다. 이때 갑자기 명교 측 진영에서 양소가 아대를 향해 고함쳐 물었다. 혹시 귀하는 팔비신검 방장로가 아니신가? 어찌 당당한 개방 장로의 신분을 지닌 분이 남의 종노릇을 하고 계시오? 그 말에 명교 진영이 술렁댔다. 오랜 옛날 방장로와 교분을 나눈 주전의 놀라움은 더욱 컸다. 자네는 죽지 않았는가? 죽어서 땅에 묻힌 사람이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가? 아대는 무거운 탄식을 내뱉으며 머리를 떨어뜨린 채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늙은 거지는 이미 죽어 이 세상에 없다네. 과거에 묻혀버린 사람을 다시 들쳐 못하겠는가?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이미 개방의 장로가 아닌 것을. 현재 원로급에 있는 무림계 인사들치고 개방의 4대 장로 가운데 으뜸이던 팔비신검 방동백을 모르는 이는 없었다. 방동백은 쾌검으로 강호의 명성을 떨치던 인물이었다. 마치 팔이 8개 달린 나타태자처럼 신출기몰하게 검법을 구사했기에 팔비신검이란 벼로를 얻었다. 하지만 10여 년 전 그는 불치의 중병을 앓다가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살아있을 줄이야 누가 꿈에라도 생각을 했겠는가? 장산봉도 아대의 정체가 방동백이라는 것을 알고는 자신의 태극검법이 팔비신검에게 지도를 받게 되어 영광이라고 인사말을 건넸다. 그러고는 장무기에게 사용하는 검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소가 기다렸다는 듯이 장무기가 녹류산장에서 들고 나온 가짜 목재 의천검을 바쳤다. 장산봉은 목검을 받아들고 껄껄 웃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태극검법의 초식들을 하나씩 펼쳐 보이기 시작했다. 장무기는 정신을 집중해 태극검법의 요결을 유심히 관찰했다. 장산봉이 태극검법의 54초 시범을 모두 끝마쳤지만 의뢰 있을 법한 관중들의 박수갈채는 들리지 않았다. 삼청전 안은 물을 뿌린 것처럼 조용했다. 사람들은 모두 깊은 의욕에 빠져들었다. 이렇듯 물렁물렁하고 굼벵이같이 느려 빠진 검법으로 어떻게 팔비신검의 쾌검에 맞서 싸우란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산봉은 주변 사람들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장무기에게 물었다. 얘야, 똑똑히 다 보았느냐? 예. 모두 기억했느냐? 벌써 잊기 시작했습니다. 잘했다. 내게는 아직도 어려운 모양이구나. 곰곰이 잘 생각해보아라. 장무기는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참 있다가 장산봉이 또 물었다. 지금은 어떠냐? 절반가량 잊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안타까움에 태극검법이 너무 심오해서 한번 보고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다시 한번 장무기에게 보여주면 안 되냐고 부탁했다. 그러자 장산봉이 다시 한번 시범을 보여줬다. 그러나 다시 한번 시범을 보인 태극검법 54초가 끝나자 관중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도깨비에게 홀린 표정이 되었다. 방금 장산봉이 보여준 태극검법은 처음 한 것과 완전히 다른 초식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며 아우성쳤으나 장산봉은 못 들은 척 무시하고 장무기에게 물었다. 얘야, 지금은 어떠냐? 아직 3초가 남았습니다. 장무기의 대답을 듣고 나서 장산봉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목검을 거두고 의자에 가앉았다. 장무기는 깊은 사색에 잠긴 채 대청 안을 한 바퀴 돌았다. 그러다 뭔가 깨달았는지 장산봉에게 말했다. 태사부님, 이제 다 잊었습니다. 한 초식도 남기지 않고 말끔히 지워버렸습니다. 목소리가 희열에 차서 떨려 나왔다. 그제야 장산봉은 목검을 장무기에게 건네주었다. 훌륭하다, 아주 훌륭해. 정말 빨리도 잊었구나. 됐다, 이젠 팔비신검에게 한 수 가르침을 받아보아라. 장무기가 태사부에게 허리 굽혀 읍내를 올리고 방동백을 향해 돌아섰다. 그러자 방동백이 물었다. 귀하는 목검을 쓰시려는가? 방동백이 의아한 마음에 묻자 장무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이것으로 한 수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장무기의 대답을 들은 방동백은 기다렸다는 듯이 장무기를 향해 쾌속하게 검을 내찔렀다. 방동백의 내력을 머금은 의천검은 서슬 푸른 검기를 뿜으며 찔러 들어왔다. 그러자 장무기는 목검을 수평으로 반원을 그리다가 의천검의 칼등에 누이듯 슬쩍 얹었다. 그러고는 내력을 쏟아부어 의천검을 밑으로 내리눌렀다. 그러나 방동백은 검의 고수답게 당황하지 않고
다시 반원을 그려 의천검을 끌어올렸다. 그러고는 장무기의 겨드랑이를 노리고 찔러 들어갔다. 때를 같이해서 장무기의 목검이 빙그루 원을 그리며 돌아가 곧바로 맞부딪혀갔다. 쌍검이 서로 마주치는 순간 방동백의 내력을 받은 의천검이 부르르 떨리며 우웅하고 용음을 토해냈다. 그러나 칼날이 아닌 평면으로 눕혀서 맞부딪히는 목검을 베어내지는 못했다. 방동백은 크게 뒤로 한 발 물러나며 목검과 맞닿아 있는 의천검을 자유롭게 만들었다. 잠시 후 크게 한번 숨을 들이마신 방동백의 사나운 쾌검이 뻗어나왔다. 그러자 대청하는 온통 공기를 찢어내는 굉음으로 가득 찼다. 서슬 푸른 검광이 소용돌이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검기가 전우좌우 상하할 것 없이 자욱하게 깔렸다. 장무기의 목검은 의천검의 서리빨같이 차가운 검기들 속에서도 잠시도 쉬지 않고 빙글빙글 돌아갔다. 목검이 움직일 때마다 칼끝에서는 가느다란 실이 한 올씩 뻗어나오는 듯했다. 그리고 그 실은 의천검을 휘감아버리려고 끊임없이 주변을 맴돌았다. 가느다란 실오라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의천검의 무게를 쌓아갔다. 그리고 의천검의 무게가 쌓여갈수록 조금씩 방동백의 검이 느려졌다. 두 사람의 검은 300여 초를 겨루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칼날끼리 맞부딪힌 적이 없었다. 목검의 평면이 의천검의 평면에 조금씩 무게를 쌓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방동백의 공포감은 늘어갔다. 방동백은 상대의 검을 부러뜨리고 싶었지만 장무기가 교묘하게 평면으로 들어와 공세를 와해시키고 물러나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다. 그리고 두 검이 부딪힐 때마다 소나기에 충격이 쌓이니 점점 의천검이 무거웠다.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방동백은 승부를 걸기로 했다. 방동백은 모든 내력을 끌어올려 한순간에 터뜨렸다. 그러자 의천검이 벼락치듯 장무기의 명치를 향해 찔러 들어갔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세였다. 놀란 장무기가 무의식적으로 목검을 회전시켜 가로막으려 했다. 바로 그때 방동백의 손목이 뒤틀리며 일자로 세워져 들어오던 칼이 수평으로 누워 들어왔다. 그러자 목검이 의천검의 칼날에 단번에 잘려나가 버렸다. 의천검은 그대로 장무기의 명치를 향해 질풍같이 파고들었다. 경악한 장무기가 본능적으로 왼손을 집게처럼 벌려 의천검의 칼날을 잡았다. 그와 동시에 오른손의 반토막짜리 목검으로 방동백의 오른팔을 수직으로 내려쳤다. 비록 나무로 만든 목검이지만 구양신공을 쏟아부었으니 강철검이나 진배 없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방동백의 오른팔이 뼈째로 목검에 잘려나갔다. 의천검을 쥐고 있는 오른팔이 마룻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방동백은 왼손으로 떨어져 나간 손을 낚아챘다. 떨어져 나간 소나기에는 여전히 의천검이 단단히 쥐어 있었다. 장무기는 방동백의 팔이 떨어져 나가자 더는 다투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 방동백은 말없이 잘려나간 팔뚝을 한 손에 들고 조민 앞으로 걸어갔다. 소인이 무능하여 패했습니다. 그 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자 조민이 낭낭한 목소리로 답했다. 됐다. 어서 가서 상처부터 치료해라. 그런 다음 뒤로 고개를 돌려 부하들에게 외쳤다. 오늘은 장교주의 체면을 봐서 무당팔을 놓아주기로 하자. 그러고는 왼손을 번쩍 휘둘렀다.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부하들이 방동백과 아이 아삼을 안아들고 대청 바깥으로 우르르 몰려나갔다. 그러자 장무기가 흑옥단 속고를 내놓지 않고는 무당산을 내려갈 수 없다며 조민에게 달려들었다. 그 순간 좌우에서 강력한 장력이 날아들었다. 놀란 장무기가 본능적으로 양손을 뻗어 좌우에서 날아드는 장력에 대응했다. 하지만 좌우에서 덮쳐오던 두 사람은 각자 남은 한 손으로 장무기의 양쪽 옆구리를 강타했다. 그 순간 장무기는 체내에 한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아주 익숙한 냉기, 그 차가운 기운을 장무기는 아직도 잊지 않고 있었다. 어린 시절 자신을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헤매도록 만들었던 현명신장의 그 냉기를 말이다. 장무기를 습격한 두 사람 모두 키가 크고 비쩍 마른 노인이었다. 하지만 그들 역시 현명신장을 강타할 때 장무기 체내에서 저절로 일어난 구양신공의 호체진기 방탄력에 적잖은 내상을 입었다. 교주가 두 노인에게 협공당해 쓰러지는 것을 본 양소와 위일소가 노성을 지르면서 달려나와 그들을 덮쳤다. 두 노인은 각자 양소와 위일소가 날리는 일장을 맞받아쳤다. 그러자 양소와 위일소는 무서운 장력에 떠밀려 뒷걸음질 치고 말았다. 두 사람이 중심을 잡고 섰을 때는
이미 가슴속에 기혈이 뒤집히고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침투해 들어왔다. 두 노인은 더 이상 양소와 위일소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그대로 몸을 돌렸다. 그러고는 조민을 좌우로 호위하며 삼청장 문턱을 넘어갔다. 사람들이 걱정이 되어 장무기에게 달려오자 장무기는 희미하게 미소 지어 보이면서 오른손을 들어 괜찮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체내의 구양신공으로 현명신장을 통해 스며든 차가운 한기를 몰아내기 시작했다. 잠시 후 정수리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장무기는 고작 2시진도 못 되어 현명신장의 한기를 말끔히 씻어버리고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양소와 위일소는 반나절이나 운기조식을 한 다음에야 겨우 한기를 몰아낼 수 있었다. 그나마 현명이로 두 노인이 장무기의 구양신공에 충격을 받은 탓으로 원래 현명신장에 실린 내력이 평소에 이해할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게 다행이었다. 얼마 안 있어 정찰을 나갔던 예금기의 장기사 오경초가 들어와 적들이 모두 무당산을 하산해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보고했다. 그제야 긴장이 풀린 유대함은 도동들을 시켜 잔치 자리를 마련해 명교 일행을 접대했다. 조촐하게 차린 잔치 자리에서 장무기는 태사부와 셋째 사백에게 헤어진 이후 겪은 모든 사연을 낱낱이 말했다. 잔치상의 화제는 역시 현명이로였다. 도대체 조민이라는 젊은 여자의 출신 내력이 어떻길래 현명이로 같은 고수들조차 부하로 부린단 말인가? 장무기는 그 자리에서 앞으로 해야 할 2가지 일에 관해 이야기했다. 일단 빙화도에 가는 일은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가장 시급하게 할 일은 흑옥단 속고를 빼앗는 일이라고 했다. 그 다음 할 일은 사라진 송원교 일행의 행방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 장무기는 그 자리에서 명교 일행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양소와 위일소 그리고 설부득은 자신과 함께 조민 일당을 뒤쫓기로 했다. 오행기의 장기부사들은 각자 6대 문파로 달려가 현 사태를 설명하고 광명정에 갔던 사람들 소식을 알아보라고 했다. 그리고 은천정과 은야왕은 강남으로 떠나서 천은기 소속 신도들을 정돈하라고 했다. 나머지 장중, 주전, 팽영옥과 오행기의 장기사들은 무당산에 머물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라고 명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